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사이버대학 그 상담심리학과에서 통계 지금 가르치고 있는 조영일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학기에는 아마 심리검사 제작일 거예요. 그걸 또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녹화하고 있고요. 교환 만들고 있습니다. 예, 조영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재밌게 하죠. 맞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수업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거는 통계가 생각보다는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냐면 왜 그러냐고 하면 이 통계라는 게 실제로는 과학 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대학교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소셜 사이언스, 그러니까 사회과학을 하던 순수과학을 하던 이제 과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하고 약간 좀 다른 용어들을 사용해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면 그 학생들이 쓰는 용어들이 좀 달라지죠. 좀 더 고급스러워지는 것도 있고, 혹은 고급스러워진다는 다른 말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말들을 좀 더 정확하게 딜리버리 시키잖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들어와서 심리학을 하면서 심리학에 사용되는 언어, 그걸 좀 더 확실하게,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한 방법으로 내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통계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통계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하나의 랭귀지, 언어를 배우는 거와 똑같아요. 선생님들 처음에 영어를 배우고 혹은 일어를 하시는 분들 뭐 일어를 배우신다든가 중국어를 배운다든가 어땠어요? 굉장히 힘들다고요. 그쵸? 왜 처음에 왜 그럴까? 낯설거든요. 실제로 그런 특히 일어를 배울 때는 그런 문법이라든지 많은 단어들 이미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단지 다른 언어를 배운다기 때문에 겁나해서 함부로 발을 못 디딘다고요. 통계도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면서 많은 부분에서는 이미 통계를 사용하고 계세요. 가장 큰 예가 뭘까요?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시험을 보죠. 수업을 들어서 보면은 한 5과목, 5과목에서 적게는 5과목, 많게는 7, 8과목까지 수업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고 점수를 받잖아. 그럼 뭐예요, 우리? 학점 평균 내죠. 평균이 뭐예요? 통계예요. 그쵸? 우리 매년 그 12월, 3월 달에 가면 분기별로 나오면 가장 많이 나오는 신문기사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강남, 강북에 뭐 집값이 어땠다. 몇 퍼센트 떨어졌다. 퍼센트 자체가 통계예요. 실제로 가면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이미 통계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여기 좀 직장 다니고 계신 분들 많은데 혹시 영업직이나 뭐 그런 마케팅 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하는 게 뭐예요? 분기 끝나면 각 영업팀별로 영업 실적 비교하죠. 뭘로 비교해요? 얼마만큼 팔았는지. 자료를 정리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리고 어떻게? A팀이 B팀보다 훨씬 더 높았다. 이미 통계를 하고 계신 거예요. 평균 비교도 다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또 통계가 많이 접하시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우리 국회의원 선거 끝냈지만 국회의원 선거할 때 어떻게 해요? 이미 그 전에 통계를 활용해서 예측을 하죠. 출구조사도 하고 그 전에 선호도를 통해서 어떤 국회의원이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오차의 범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좀 전에 그 전에 했던 예와 방금 전에 했던 예의 차이는 그 전에 했던 거는 그냥 집단의 특징을 기술해 준 것뿐이에요. 어떠하다. 이런 집단은 영업 A팀은 작년에 매출액이 10억이 나왔다. 영업 B팀은 매출액이 20억이 나왔다. 그래서 각각 1인당 낸 것이 3천만 원씩이다. 라고 평균의 집단의 특징을 기술해 준 거죠. 두 번째 거의 차이는 뭐예요? 두 번째 것도 기본적으로 기술해 준 거예요. 국회의원 A가 몇 퍼센트의 득표를 얻을 것이다. 라고 일단 기술을 해준 거죠. 근데 한 가지 차이는 뭐야? 내가 할 때, 실제로 투표를 할 때는 전체 집단을 다 하는데, 우리가 통계를 할 때는 어떻게 해? 조그만 집단. 실제로 우리가 뭐 투표 인원수가 한 지역구에 한 5만 명이나 5만 명을 다 안 하죠. 한 100명이나 200명을 가지고 하죠. 그리고 추정을 하잖아요. 그게 또 하나의 통계인 거예요. 조그만 정보를 활용해서 더 큰 집단의 특징을 예측해 보는 거. 그게 다른 하나의 통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는 그렇게 두 가지가 크게 사용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술 통계, 집단의 특징을 기술하는 거. 두 번째는 그렇게 조그만 샘플을 활용해서 큰 집단의 특징을 예측하는 거. 첫 번째 거를 기술 통계라고 하고요. 두 번째 거를 추론 통계, 추리 통계라고 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추리 통계예요. 근데 이 추리 통계를 하려면 우리 예측을 하잖아요. 예측을 하는데 제가 이분은 성함은 잘 모르지만 이분에 대해서 어떤 성격을 예측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떤 테크닉이 있어야 되지. 가장 좋은 건 뭐야? 내가 점쟁이가 돼서 이 선생님의 얼굴을 딱 봐서 그래, 이 선생님은 어떤 성격이 어떨 거야? 관상을 막 봐. 그것도 하나 예측의 테크닉이야. 그 테크닉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혹은 내가 그 상담 심리학을 한 20, 30년 정말 많이 해서
혹은 면접관으로 굉장히 한 20, 30년 동안 해가지고서 어떤 사람이 오면 딱 알 수 있어. 그 사람은 어떤 그런 테크닉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우리가 기술 통계를 하면서 조그만 샘플을 가지고서 많은 집단을 하려면, 예측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 어떠한 테크닉이 필요하겠죠.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배울 T 테스트, F 테스트, 혹은 카이스퀘어 테스트,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혹은 거기서 더 발전돼서 실제로 이제 투표나 그런 데서 쓰이는 예측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게, 그러면 왜 가장 많이 제가 이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쳐보고 하다 보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왜 통계가 실제로 우리 세상 안에 얼만큼 적용되는지를 몰라요, 일단. 실제로는 매일 신문의 뉴스를 보면서 그냥 통계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단지 그분들은, 기자들이 좀 더 쉬운 용어로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기자들이 통계를 알아서 쉬운 용어로 해주는 거 아니야. 그 사람도 통계인지 몰라요. 근데 사용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통계였어요. 그래서 제 수업 중에 심리 통계를 맨 처음 했을 때 첫 번째 과제가 그거였거든요.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고 있는 통계가 무엇이냐. 그러면 딱 그 선생님들이 맨 처음 했던 게 뭐였냐면, 학생들이 처음 했던 게 너무 어렵다. 막연하다. 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거든. 통계가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은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매일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게 통계예요. 그 다음에 또 통계에 따른 거 뭐야? 우리가 어떤 날 보면은, 기술 통계에서 또 이제 너무 이제 서론이 길긴 한데, 통계가 어렵지 않다는 걸 강조하다 보니 이렇게 말이 좀 길어져요. 또 뭐 그 괜찮은 게 뭐 있을까요? 우리가 보면은 비 오는 날 보면 어떻게 해요? 비 오는 날 보면은 뭐 빈대떡에 막걸리 한 잔 떠오른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사람들이 계속 그러니까 통계 자료가 쌓이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야. 비 오는 날 보면 사람들이 빈대떡에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있겠구나. 예측을 하는 거잖아. 그런 것도 하나의 통계가 되는 거죠. 어떠한 소수의 사건을 통해서 미래의 사건들을 예측하는 것들. 어때요? 거기에 숫자가 안 들어갔을 뿐이지 실제로 통계는 다 사용하고 계시죠. 단지 숫자가 안 들어갔을 뿐이에요. 근데 이 숫자라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거거든요. 왜? 우리가 거기서 그 정보를 꺼져내면 그 다음부터는 그 숫자라는 건 무의미한 정보거든. 단지 얼만큼 정확하게 하느냐.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건 뭐예요? 그 숫자들을 해석을 해서 그렇게 신문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글로써 적어주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단지 거기서는 어떤 테크닉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저도 나중에 심리통계 죄송해요. 제가 일단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원래는 이제 심리통계 수업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좀 더 제가 이제 집중을 할게요. 그러니까 심리통계에서 마지막에 보면은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실제로 제가 엑셀을 보여주면서 숫자가 나왔을 때 이 숫자의 결과를, 통계적 결론을 어떻게 내릴 것이냐. 그 부분에 좀 더 많이 포커스를 둘 거예요. 그리고 기말고사 자체도 엑셀들을 활용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결과를 어떤 부분을 읽어야 되는지, 어떤 숫자가 나한테 의미를 갖는 건지. 실제로 통계를 돌리면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가끔씩 옛날에 한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를 못 모르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프린트를 눌렀거든요. 한 200장이 나와요. 결과만. 그럼 내가 그걸 보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미쳤다는 쳐다보지. 숫자가 아무런 의미 없는 숫자잖아, 진짜. 근데 난 그걸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200장이면 내가 200장 그걸 다 보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누른 거야. 그러니까 그 의미 있는 부분, 어느 부분을 봐야 되느냐. 마찬가지거든. 우리도 기사가, 신문 기사에서 요즘은 16면인가요? 아니 32면인가요? 뭐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관심 있는 거, 나한테 의미 있는 거만 보잖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IT, 광고 같은 경우도 뭐 필요한 광고는 보지만,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리통계 수업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는, 그렇게 수많은 정보 중에서 어떤 정보를 얻어야 되는지. 그 신문 기사에서도 내가 지금 만약에 집을 산다, 내년에 집을 살려고 그래. 어떤 기사를 보겠어? 부동산 뉴스를 보겠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려고 한다. 그때는 어떤 걸 봐야 되냐?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걸 수업 시간에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T 검증이라는 걸 보면 돼. 혹은 집단이 2개 이상 3개야. 그럴 때는 어떤 걸 봐야 되느냐. 그런 거 F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 안에 논리들이 있어요. 어떤 논리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근데 제가 몇 년 해봤지만, 그건 솔직히 학부 수준에서 혹은 대학원도 상담 심리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건너뛰어도 충분할 것 같아. 괜히 사람만 잡거든요. 실제 그런 거 하면 사람 잡아요. 이게 저도 이제 대학원생을 봤는데, 제 전공으로 와서 이제 아무것도 안 배우는 학부에도 처음에 그걸 딱 던져주면 애들이 한 달 동안 미쳐 있어요. 진짜로. 숫자만 이렇게 쫙 있거든요. 수학으로 이렇게 다 풀어야 되니까. 그럼 얘가 이제 미쳐서 한 달 후에 나와서 자기 전공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근데 그런 거를 지금까지 많은 통계 수업들이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많이 뒀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입견이 통계는 어렵다.
통계는 수학이다. 수학은 맞아요, 통계가. 그렇지만 통계에서 보다 강조를 두는 거는 해석이거든요. 거기서 이 숫자에서 어떤 정보를 얻을 것이냐. 저는 그래서 그 점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싶어요.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것도 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맨 처음에 하는 게 우리가 뭐냐면 이제 그 통계나 그런 걸 다루면 가설을 하잖아요. 가설 검증이라는 걸 다루는데 그 가설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미 가설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어요. 가설이 일단 뭐예요? 잠정적인 어떤 사물에 대한 잠정적인 기술이거든요. 아직 참과 거짓을 모르는. 얘기했잖아. 내가 이 선생님을 만났단 말이야. 이 선생님 성격이 어떤지 나는 몰라. 모르지만 내가 게싱을 할 수 있죠. 추측을. 이 선생님은 이러니까 아마 오늘 그 통계 수업을 오프라인 수업을 들어왔으니까 아마도 서울 근처에 사시는 분일 거야. 라고 나는 게싱을 하는 거야. 그쵸? 일단 그게 나의 가설이 되는 거야. 그 가설을 가지고서 내가 어떤 물어본다든지 혹은 조교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그런 학적 기록부를 본다든지 해서 내가 어떻게 실험을 하는 거지, 그게.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야. 그럼 어때? 내가 그럼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내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를 얻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확률적이야. 왜? 학적부를 확인했는데 이사 갔을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럼 그래서 특히 심리학에서 하는 그게 확률의 기본을 대해서 통계적 추론이라고 그래요. 왜? 절대 참은 없거든, 실제로. 절대 참이나 절대 거짓을 가질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전체를 조사했을 경우. 근데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전체를 조사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전국적으로 조사할 때도 우리 센서스를 할 때도 전 국민 할 때도 계속 그 당시에도 계속 누가 태어나거든. 어느 한 기점 2012년 6월 3일 12시 몇 분 이때는 전집이 있겠지. 그렇지만 지나면 한 놈이 누군가 태어나고 어디서 누가 죽었어. 그럼 또 달라지는 거야.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정말로 그 심리 통계나 이 사회과학에서는 전집이라는 개념을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항상 통계적 추론이야. 그래서 나오다 보니까 P라는 값이 나요. P가 뒤에서도 할 거예요. 뭐 너무 P가 결국은 뭐냐면 probability 약자예요. 확률. 어떤 것이 일어날 확률. 그러면 우리가 가설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 내가 지금 이 선생님한테 서울에 사시는 분일 거라는 걸 내가 가설을 해왔잖아. 그러면은 실험을 하고 나서 내가 조교 선생님한테 물어본다든가 본인한테 물어본다든가 혹은 어떤 그 학적 기록부를 보고서 내가 서울에 살 것 같은 확률이 계속 늘어나겠지. 혹은 지방에 살 것 같은 확률이 계속 줄어들겠죠.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좀 더 확신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통계적 추론이에요. 어떤 기술된 사건에 대해서 확률이 높아지면 이거 선택을 하는 거고 어떤 기술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확률이 떨어지면 그 생각을 버리고 다른 생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걸 확률에 근거해서 하는 거지. 우리 또 확률에 근거하는 거 뭐였어요? 로또죠. 내가 어느 날 꿈을 잘 꿨어. 그 얘기는 뭐야? 1등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로또를 사지. 근데 이제 원래는 통계학자들은 로또 사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절대 손해거든. 근데도 나는 가끔 샀잖아. 문제야,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통계적 추론하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특히 이제 우리 심리 통계에서 첫 번째로 했던 게 이제 두 집단 간의 평균 비교를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회귀 분석, 분산 분석, 비모수 통계예요. 비모수 통계는 카이스퀘어 검증이라고 그래요. 카이제곱 검증. 이 통계가 또 하나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게 다 그릭에서 오거든요. 그리스어에서 나와요. 이 카이스퀘어라든지 뮤라든지 시그마, 엡실론, 델타 다 이상한 문자잖아요. 이게 다 그리스어에서 나와서 그래요. 왜? 수학이 거기서 나왔거든. 된장, 그지? 한국에서 나왔으면 좀 더 쉽게 할 텐데 가, 나, 다 이런 거 쓰고 있을 텐데 뭐 기억, 니은, 디귿, 니은 어떻게 하겠어요? 통계가 그쪽에서 나왔는데 그거는 인정하면 들어가야죠. 그래도 저작권은 항상 인정해줘야 하잖아요. 봅시다. 그 통계의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 추론 통계 혹은 추리 통계. 이게 또 하나 웃긴 게 뭐냐면 이 통계가 한국에서 발전된 게 아니라 외국에서 넘어왔잖아요. 외국에 넘어오다 보니까 이 영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descriptive statistics 혹은 inferential statistics. 근데 이게 넘어올 때 또 일제시대 바로 끝나고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한자적 조어에 굉장히 능하신 어른들이 다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추리 통계라고 했는데 추론 통계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추리 통계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중간고사 볼 때 이제 선생님들 중에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수업 시간에는 정규분포 배웠거든. 노멀 디스트리뷰션. 근데 그걸 요즘은 또 정상 분포라고 해요. 노멀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통계가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거냐면 이 한 가지 용어를 가지고서 한 가지 영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용어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아, 같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 우리가 아름답다, 이쁘다가 서로 정확하게 맞는 단어는 알지만 비슷한 단어라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선생님이 아름다우십니다. 이쁘십니다. 제 여자친구 만났을 때, 아, 너 오늘 아름답다, 오늘 이쁘다 했을 때 둘 다 기분 좋다고 느꼈을 거 아니야. 그치? 차이를 모르면 아름답다고 이쁘다가 같은 뜻인 걸 모르면 내가 아름답다고 할 땐 기분 좋아하고 이쁘다고 할 때는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게 실제로 지금 한국 통계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분산. 분산은 흩어진 정도잖아요. 또 많이 쓰이는 말이 뭐 있어? 별량. 그게 같은 단어거든. 그러니까 별산 분석, 별량 분석, 분산 분석. 그게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들으면 야, 왜 같은 걸 보면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좀 많아요. 될 수 있으면 이 수업 시간에 제가 다양한 용어들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용되고 있는 걸 다 알면 아, 그래도 적어도 같은 말을 하고 있구나.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기술 통계하고 이제 추론 통계, 추리 통계라는 게 있는데 기술 통계는 말 그대로 descriptive statistics. 우리가 어떤 걸 기술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기술해봐라. 그거거든요. 결국 원하는 게. 집단의 특징에 대해서 기술해봐라. 우리 지금 여기 특강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내가 굉장히 궁금해. 이제 나중에 다 해요. 끝나고 나면 어떤 분들이든지 궁금할 수 있지. 내가 궁금하거나 혹은 학과장님이 궁금할 수 있지. 학과장님한테 가면 어떻게 얘기할까? 인원을 쫙 뽑아라고 하면서 그냥 뽑아라고 그래요? 그래도 이름을 다 보고서 지금 한 50명 정도 되는데 학과장님이 조교한테 야, 인원을 뽑아라고 얘기하겠지. 그러면서 뭘 요구할까? 야, 학년별로 얼마 되는지 한번 좀 보자. 혹은 대학원 몇 명 들었는지 보자. 어떻게 돼? 집단의 특징을 잡아서 우리 기술하지. 그럼 어떻게? 빈도분포를 뽑는 거예요, 말 그대로. 1학년 몇 명, 2학년 몇 명, 3학년 몇 명, 4학년 몇 명, 대학원생 몇 명. 아, 그래. 근데 사람들의 연령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어. 어떤 연령대들이 많이 있는지. 연령을 평균을 낼 수도 있어. 또, 이게 혹시 학점이 좀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듣는 게 아닐까? 학점에 대해서 어떻게?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낼 수 있어요. 어때? 내가 지금 집단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 기술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50명에 대해서 학년을 따로 다 학점을 전부 혹은 나이를 전부 하나 다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은 굉장히 힘들겠지, 그걸 다. 근데 몇 가지 숫자로 정보를 해주면 웬만한 특징들, 아, 이런 사람들이 수업을 들었구나라고 좀 더 쉽게 정보를 캐치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 실제로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이 회사에서 정보를 해. 야, 저번 달 마케팅 했던 거 영업실력 갖고 와. 그러면은 저번 달이니까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판 거를 이때 몇 시에 뭐 팔았고 이때 몇 시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부장님이 서류 집어 던지지. 야, 이거를 보고서라고 가져와? 그러잖아. 그때 이제 발행되는 게 통계잖아. 어디서 얼마 팔았고 거래처별로 얼마 팔았고 거래처 A는 얼마, 거래처 B는 얼마, 거래처 C는 얼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야 좋은 보고서고. 통계가 그거예요. 상대방이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심리학에서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하는 건 뭐였어요? 통계를 사용한 이유는 내 의견을, 내 의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그렇잖아. 그냥 말로만 야, 당신은 아름다워보다 당신은 10점 만점에 9.9만큼 아름다워 하면 크레이지 하겠지만 상대방은 좀 더 어떻게 돼? 그렇구나. 뭐 10점 만점에 10점 그런 노래도 있잖아. 그렇게 하면 어때요? 아, 내가 정말 만점으로 이쁘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기술이에요. 그게 이제 Descriptive Statistics 기술 통계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배우는 게 뭐야? 대표값하고 변산도가 있죠. 대표값은 뭐야? 우리 아까 내가 연령 평균을 하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연령을 가진 사람이구나. 또는 대표값을 했을 때 어때요? 우리가 항상 대학교를 졸업하면 갖는 게 뭐야? 평점을 하죠. 평점이 뭐야? 평균 학점. 몇 점을 받았느냐 보잖아. 그걸 통해서 이 학생이 얼마나 공부했는지를 내가 개수할 수 있잖아. 그쵸? 정보를 이미 가진 거야. 그리고 변산도는 뭐야? 흩어진 정도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기 하면서 그냥 평균 나이가 30이야. 딱 그것만 알면 것보다 야, 평균 나이가 30인데 30을 기준으로 아래 위로 한 10개? 10살 정도 될 것 같아. 우리 그거 가장 많이 쓸 때 어때요? 누구 이제 소개팅 할 때 그러잖아. 야, 어느 정도 나이면 좋냐? 저한테 물으면 한 20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면 안 되겠죠? 걸리겠지? 2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어때? 흩어진 정도를 얘기해주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낼 수 있어. 여기서도 나이가 한 30대를 기준으로 위로 5, 아래로 5 정도인 것 같아. 그 정도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 어때? 내가 어떻게 돼? 범위를 지정해 준 거잖아. 범위라는 건 다른 말은 흩어진 정도예요. 흩어진 정도라는 것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실제로 많이 쓰는 말로 하면. 분포. 그것도 괜찮은 말이고요. 또 서로 다른 정도. 서로 다른 정도예요. 그거를 심리학 용어는 뭐라고 해? 개인차. 심리학에서는 결국은 뭐예요? 다른 정도 이 개인차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심리학이에요. 그렇잖아. 개인차라는 게 어떤 사람이 우울해. 우울한 정도가 다 개인들이 차이가 있죠. 왜 우울한지를 찾아내려고 하잖아. 자기 효능감, 자기 존중감이 적은 사람들이 더 우울해. 어떻게 하면 그 개인차를 설명을 한 거잖아. 그게 바로 내가 나중에 보면 회귀 분석을 하는 거예요.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보고. 그 다음에 추론 통계 혹은 추리 통계. 이거는 표본을 통해서 전집의 특성을 추정하는 거야. 이게 실제로는 통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그러니까 학문적인 분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실제로는 기술 통계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쓰여요. 우리 현실 사회에서는. 우리 현실 사회에서 내가 이 사람만 알면 됐지, 이 사람이 속한 굉장히 넓은 조직을 알 필요는 없거든. 나는 이 사람과 관련이 있는 거니까. 왜? 그리고 우리가 영업사원에서 마케팅 아까 했잖아요. 영업팀 A, 영업팀 B, 영업팀 C. 난 영업팀 A가 영업팀 B보다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게 관심 있는 거야. 영업 A라고 이름 지어진 모든 집단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아니야. 실제 현실 사회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아카데미아, 이쪽 학문적 영역으로 보면 어떻게 돼? 내 결과를 일반화시키고 싶단 말이야. 내가 이 사람은 알았는데 이 사람하고 비슷한 여기 선생님도 여기 학생도 보면 비슷한 건가? 라는 결과를 얻고 싶은 거야. 그치? 학문은 우리가 계속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지만 이 대상으로 연구한 거를 다른 쪽에도 계속 적용해 보고 싶단 말이야. 적용한다는 얘기는 뭐야? 여기서 얻은 정보를 저쪽에도 맞는지 확인하는 거잖아. 커다란 전집에 적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 사회에서는 이 기술 통계가 더 많이 쓰이지만 아카데미아에서는 이 추론 통계, 추리 통계가 더 많이 쓰인다는 거야. 왜? 내가 얻은 정보를, 내 지식을 여기서 얻었어. 여기서만 적용하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서 대상을 가지고서 우울증과 자기 존중 간의 관계를 연구를 했어요. 그치? 두 변수 간에 서로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우울한 녀석들은 보니까 자기 존중감이 떨어져. 라는 걸 봤어. 내가 여기서, 그러면 여기를 대상으로, 그래요. 우리 여기 우울하신 분 나오세요. 제가 자기 존중감을 높이겠습니다. 여기서 끝나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서 사회에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 가서 우울한 사람들, 이 사람이 자기 존중감이 떨어지겠구나. 그럼 자기 존중감을 좀 높여주면 우울증 지수가 좀 떨어지겠네? 라고 하자는 거죠. 그죠? 그게 추리 통계, 추론 통계예요.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 다른 것 뿐이에요. 어느 게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하다 혹은 어느 게 어느 것보다 덜 중요하다는 건 없어. 단지 그 상황에 맞는 게 있는 거야. 우리가 초등학생을 만나면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해야지 그 아이들하고 가장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죠. 초등학생을 만났는데 대학생 용어를 사용해봐. 그 애들이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할 거야. 그쵸? 마찬가지야. 대학생을 만났는데 내가 초등학생 용어를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기분 나빠할 거란 말이야. 각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상황과 목적에 맞는 걸 사용해 주는 거야. 그걸 배워가는 게 통계학에서, 심리통계, 기초통계에서 배워가는 거야. 심리학에 다양한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떤 테크닉을 가져다 쓸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가설 검증이에요, 결국은. 아까도 가설 검증이죠. 가설이라는 것 자체는 어떠한 상태에 대한 잠정적인 기술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떤 여러 종류가 있대. 일단 가설은 잠정적인 진술이야.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아직 아무런 결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지금 여기 학생들이 저를 봤잖아요. 본 지 한 2, 30분 지났을 거야. 그럼 나름대로 이제, 저 조영일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거라는 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 보니까 통계는 굉장히 좋아하게 생겼는데 통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약간 크레이지해. 저 사람도 분명 그럴 거야. 라고 하던 어떤 가설이 있을 거 아니야. 생각에. 그거 자체가 가설이라는 거야. 좀 더 아카데믹하게 하면 가설이 되는 거지. 과학적 가설이. 그러니까 그냥 가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를 때는 좀 더 과학자들, 솔직히 그 공부한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 있어 보이려고 하잖아. 그래서 뭐 과학적 가설. 이렇게 남들이 안 쓰는 용어를 일부러 불러드린단 말이야. 그래야 좀 있어 보이잖아. 너무 현학적이면 있어 보이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게 통계적 추론은 뭐냐면 추론이에요. 추론 자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인퍼런셜이었거든요. 예측하는 거야. 추측하는 거야. 내가 어떤. 그래서 표본의 정보를 이용하여 모집의 모수에 대해서 추정하고 판단하는 거. 어떻게 돼? 내가 여기 지금 우리 상담 심리학과가 몇 명이 될까? 몇 명, 전체에 몇 명이나 돼요, 선생님? 상담 심리학과가?
500명 정도 되죠. 지금 여기가 한 50명 정도 있는데 내가 여기를 가지고서 정보를 막 해. 학점이라든지 뭐 그런 걸 연령을 해요. 그쵸? 그럼 이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나한테는 표집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고 나서 평균 나이를 나는 예측하고 싶어. 한양대 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에. 그럼 여기서 표집에 연령을 해. 그걸 통해서 이 점수를 가지고 전체 상담심리학과의 연령을 내가 추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개념들이 이미 다 나온 거예요. 표본, 전집의 일부 샘플. 지금 상담심리학과 중에 지금 심리통계 특강을 들으러 오신 분들 한 5, 60명. 이게 나의 표집이지. 전집은 뭐야? 상담심리학과 전체. 그쵸? 그래서 표본의 정보. 내가 여기서 표본의 연령에 대한 평균 정보 얻었죠. 그걸 통해서 난 뭘 추정하고 싶어? 그치? 상담심리학과 전체 연령의 평균을 구하고 예측하고 싶은 거잖아. 그쵸? 추측하고 싶은 거잖아. 그게 모수가 되는 거지, 나의. 그래서 보면 이렇게 결국엔 점 추정을 할 수도 있어요. 점 추정 뭐야? 아, 여기서 지금 연령이 평균이 30세였으니까 아마 전체도 30세일 거다라고 점 추정을 할 수 있어. 근데 항상 얘기했잖아. 점 추정을 하면 우리가 추정을 해요. 추정을 하면 한 가지 나오는 게 뭘까? 또 하나의 개념이. 그치? 오차라는 게 나오죠. 항상 추측을 하면 내가 100% 맞는다고 확신을 안 하잖아. 그게 추측이거든? 그게 개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구간 추정은 뭐야? 거기에다가 에러를 그만큼 주는 거야. 내가 그냥 점 추정으로 전체 상담심리학과의 평균 연령은 30세일 거야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도 그 평균은 어떠한 범위, 27세부터 33세라는 범위에 있지 않을까?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는 에러 구간을 포함시켜 주는 거야. 내가 확신하는 정도를. 그러니까 구간 추정이 점점 중요하게 되는 건 뭐냐면 점 추정 정보도 주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확신하는 정도를 주는 거야. 내가 30세라는 걸 확신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구간이 계속 줄겠지. 그래 29세에서 31세. 29.5에서 30.5세. 그럼 난 더 확신하는 거잖아. 근데 내가 확신하지 못해. 오늘 보니까 연세 있으신 분도 좀 있었어. 그래, 오늘 내가 내 젊은 사람도 좀 더 있을 것 같아. 늘릴 수도 있지. 20세부터 40세. 어떻게? 내가 뭐 확신을 그만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 추정은 그냥 하나의 모수에 대한 정보만 들어간다면 구간 추정은 점에 대한 추정, 모수에 대한 추정뿐만 아니라 나의 확신의 정도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야. 그게 구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 거야. 내가 그냥 난 25살이 좋아 라고 하는 것보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내가 25살을 좋아하는 정도에 대한 확신을 주겠죠. 난 25살이야 하면 어떻게 해? 상대방은 나한테 25살만 소유해줘야겠지.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5야라면 그래 그 구간에 네가 25살부터서 왔다 갔다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25살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확신의 정도를 늘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점 추정과 구간 추정을 통해서 모수치에 대한 가설 검증을 실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이런 추정을 통해서 그러면 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가설을 보면은 가설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자고요. 이 심리 통계에서는 아마 중간고사 전에 다 했던 거예요. 근데 워낙 어려워하신다고 해서 다시 좀 리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설은 이게 학문적으로 아카데믹하게 데피니션 정의를 내린 것 뿐이에요. 아까 얘기한 건 실제 잠정적인 기준인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 알잖아. 학문하는 사람들은 얘기했죠? 좀 있어 보이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딱 정의를 내리잖아. 모집의 모수에 대한 잠정적 진술 혹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잠정적으로 진술해 놓은 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잠정적으로 진술해 놓은 거예요. 참인지 거짓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가설의 종류는 연가설. 이게 이제 가장 큰 적이지. 연가설 혹은 또 귀무가설이라고 돼요. 많이 들어봤을 거야. 연가설이라고 하고 귀무가설이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영어로는 null hypothesis 혹은 기호로는 어떻게 표시해요? 기호로는 HO. 이게 null이라는 게 영어로는 이것도 그리스어에서 나왔거든요. 그리스에서 영어로 뜻이 지로예요. 그래서 연가설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보면은 이거는 항상 연가설은 효과가 없다, 차이가 없다, 항상 보면은 두 집단이 똑같다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로거든. 차이가 없다는 게 뭐야? 지로잖아 결국은. 0이라는 얘기는 두 집단의 차이가 없다는 거 뭐야? 두 집단의 차이가 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널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널 하이퍼데시스예요. 근데 이제 이 널이
좀 배운 양반들은 이 널이 그리스에서 지로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연가설이라고 붙인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귀무가설이라고 붙였죠. 그래서 초기에는 귀무가설이 훨씬 더 많이 쓰였는데 요즘은 연가설로 더 많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일반적으로 연구자가 표본 자료를 통해 기각하고자 하는 모수에 대한 잠정적 지술. 이게 왜 그럴까요? 기각하고자 한다는 게. 우리가 이 선생님하고 내가 평균을 비교해. 이 집단하고 평균을 비교해. 보통은 뭐해? 이 집단은 그래서 내가 어떤 학습 증진 프로그램을 했고 이 집단 안 했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뭘까? 학습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집단의 성적이 더 올라가길 원하는 거죠. 근데 시작점은 항상 뭐야? 같다라고 하면 시작하거든. 이게 과학 세계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변화하는 걸 원하지 않아. 실제로는 변화하는 걸 원한다고 해서 새로운 연구를 하지만 변화하는 걸 원하진 않아요. 학문 세계는. 왜? 특히 예를 들어서 한번 저기 해볼까요? 신약 개발 같은 경우. 새로운 어떤 그 병원에서 새로운 테크닉, 수술 개발이 됐어. 그거 함부로 막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거든요. 굉장히 많은 연구적 지식들이 됐을 때만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것 사회도 하네요. 나중에 또 다른 논리도 제공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그래서 없다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난 여기에 머무르고 싶거든. 그래서 근데 이 머무르는 게 너무 아까웠어. 확률적 통계 해석 수를 벌써 확률이라고 했죠. 머물러 있는 게 확률적으로 정말 안 좋은 짓이야. 그럼 어떻게 돼? 나는 배를 건너타야지. 그때는 건너타는 거야. 나 얘를 버리고 새로운 배에 들어가야죠. 그럼 여기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럼 어떻게 돼? 이걸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통계적 추론이에요. 그게 연가설과 연구가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가설은 일단 뭐냐면 그래서 가장 쉽게 생각하면 효과가 없다, 차이가 없다, 두 집단은 같다 이렇게 0이라고 됐을 때 그래서 기각하고자 하는 모수에 대한 잠적적 진술. 그 다음에 연구가설은 정말 이름이 많아요. 연구가설, 대안가설, 대립가설, 상대가설. 이게 이제 얼터너티브 하이포테시스거든요. 얼터너티브 하이포테시스. 그래서 그냥 직역을 하자면 대안가설이 맞아요. 대안가설을 많이 쓰이는데 우리 그 수업에서는 대립가설이 나와 있을 거예요. 대립가설 혹은 상대가설로. 그러니까 대립가설은 뭐냐면 어떻게 된 거냐면 연가설과 서로 대립돼서 두 개가 연가설과 이 대립가설은 항상 서로 대립된 사이예요. 하나가 틀리면 다른 하나가 맞는 거야. 그게 영어로 얘기하면 이그저스티브라고 하거든요. 내가 근데 이게 한국말로 정확하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이그저스티브 배제적인, 배타적인 이런 뜻인데 이그저스티브. 그래가지고서 뭐냐면 배타적인, 배제적인 하나가 맞으면 다른 하나가 틀린 거야. 혹은 이게 맞으면 얘는 무조건 틀려. 서로 그게 배타적이잖아요. 넘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야? 아까 그래서 나한테 선택사항은 배는 두 개밖에 없는 거야. 배에 연구가설이라는 배, 그러니까 연가설이라는 배, 연구가설이라는 배.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주어졌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연가설 하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봐요. 근데 확률이 너무 낮아. 그럴 때는 이 연구가설로 넘어가는 거지. 배를 건너타는 거지. 근데 여기 연가설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좀 높아. 그럼 어떻게 돼? 연가설이 그냥 있고 쟤는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선택사항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지는 두 개 있는데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근데 무조건 선택을 해야 돼. 그게 이제 이그저스티브, 배제적인 잡은 게 익스클루시브한 거야. 서로. 그래서 대안가설 혹은 대립가설이라고 한 거야. 이게 아닌 대안이잖아. 그리고 상대가설. 이것도 이제 이거에서 좀 약간 나온 거긴 한데 서로 이제 상대된다고 해서. 근데 요즘 많이 쓰이는 건 연구가설이라는 걸 더 많이 써요. 왜? 내가 원하는 거거든. 내가 원하는 거라서 연구가설이라는 용어가 좀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효과가 있다, 차이가 있다, 혹은 0이 아니다와 같이 기술된 가설로 연가설이 기각되면 채택되는 거. 어떻게 돼? 내가 여기 상담하니까 대학원생들 뭐 몇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상담을 하면 뭐예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상담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울증이 좋아진다든지 애들이 학교 폭력이 줄어든다든지 그걸 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시간당 얼마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받는 거 아니야. 그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는 뭐야? 연가설이 채택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연구가설이 채택되기를 원하는 거야. 연구가설이 채택되기를 원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거라서 연구가설이라는 요거를 더 많이 사용하긴 해요. 요즘 점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구자가 표본 자료를 통해 지지받고자 기대하는 연가설의 반대 진술. 그리고 이게 연구가설은 표로 하면은 이렇게 표시를 해요, 보통. 두 개로 표시하는 H1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혹은 HA로 표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 개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설 검증은 연구가설이 있어요. 근데 또 이 연구가설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 이게 참 세상이 간단하면 좋은데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진 않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게 뭐가 있을까? 아까 연구가설은 내가 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어. 근데 내가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연구를 하진 않지만 우리가 어때? 아까 그 상담 프로그램에서 우울증에 대해서 어떤 그 상담을 준다고요. 상담 치료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우울증이 증가하기를 원해? 감소하기를 원해? 그쵸? 감소하기를 원하지. 이거 증가하기를 원하면은 돈 내고 안 하겠지. 그냥 혼자 술 먹고 집에서 술 마시고 혼자 외로이 한 일주일만 있으면 우울증 팍팍 올라가요. 언제든지 우울증이 되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돼. 근데 그건 아니란 말이야. 어떻게 돼? 방향이 확실할 때가 있죠. 크다 혹은 작다. 현 사회가. 우울증을 줄이고 싶다잖아. 이럴 때는 하는 게 뭐야? 한 방향만 본다 해서 일방향 검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양쪽이 아니라 한쪽이 아니라 단측 검증. 일방향 검증 혹은 단측 검증이라고 해요. 그걸 또 일방향 가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긴 한데 이게 뭐가 문제있냐면 우리가 방향성을 모를 때도 있어요. 실제로는 그 임상 프로그램이라든지 상담 프로그램은 줄 거라고 하는데 근데 이 연구자가 프로그램이 정말 안 좋아. 하면 안 되는 건데 할 수도 있어. 얘한테 과거 우울한 사건만 계속 리마인드만 시켜주는 거야. 회상만 시켜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더 우울이 심해질 수도 있겠죠. 어? 실제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연구 가설이 확실치가 않아서 어느 방향일지 예측을 못 한단 말이야. 그럴 때는 어떨까? 양방향 검증. 차이가 있다 없다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다 일반적이에요. 왜? 우리는 우리의 그 사회과학에서 어떤 방향성까지 지정해 줄 만큼 과학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 어드밴스하지 못했어요. 진보하지는 못했어. 그래서 근데 이제 차이는 뭐냐면 차이라고 하면 될까? 두 개가 다른 점은 뭐냐면 한쪽에선 양쪽을 다 보는 거야.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증가시킬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양쪽을 다 보니까 어때? 그래서 양방향 가설이라고 하는 거야.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얘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양방향 검증. 그래서 양방향 가설 차이가 있다 없다는 걸 양측 검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쪽을 다 보니까. 근데 심리학에서는 거의 다 이쪽을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냐면 연구 가설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각력이 달라져. 그러니까 기각력이 뭘 의미하는지는 이제 살펴보겠지만 기각력이란 뭐냐면 말 그대로 기각이 뭐예요? 그쵸? 기각은 어떤 거 버리는 거잖아. 아까 내가 배가 두 개 있다고 했지 나한테는. 연가설과 연구가설 두 개가 있다고 했죠. 근데 시작점은 어디라고 했어요? 연가설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했을 때 어떻게 했어? 통계는 뭐라고 했어요? 내 의견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거였지.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어떤 경우에 얘 연가설을 버리고 얘를 선택하느냐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내가 얘를 버렸어 하면 상대방 얘가 어느 정도니까 확률이니까 버렸겠지라고 하겠죠. 그 유니폼한 어떤 그 룰이 있단 말이야 우리는. 이제 그게 기각력으로 통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몇 퍼센트 내가 연가설을 버릴 범위가 되는 게 그게 바로 기각력이에요. 그게 기각력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럼 내가 나 연가설 버렸어. 연구가설로 갈 거야. 얘가 대충 확률이 어느 정도 이상, 보통 이게 이제 5%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5% 이하로 떨어져. 라고 했을 때, 얘가 버리고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규칙들을 몇 개만 알면 통계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실제로 어떤 부분에 통계가 됐는지를 아는 거니까. 왜? 그러면은 통계가 쉽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냐면 상대방이 그런 얘기를 해도 나는 몇 마디만 단어를 얘기해도 나는 알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자랑을 하자면, 그러니까 전 논문 읽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왜? 테이블만 봐도 돼, 실제로. 논문 다 아니고 테이블만 봐도 얘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 그러니까 정말 급할 때는 앱스트랙 보고 초록 보고 이것만 보고 그냥 들어가요. 애들 이제 수업 가르칠 때 혹은 이제 심사를 들어갈 때. 그래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는 기본적으로 다 안단 말이야. 왜냐면 얘기할 게 뻔하거든. 거기서 벗어나지 않지. 숫자에 다 나오니까. 이 숫자가 그래서 어떻게 정말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 거지. 단지 우리가 캐치를 못할 뿐이야. 끝나고 나면 좀 더 캐치를 잘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 가설 검증은 다시 얘기하지만 설정된 가설, 시작점은 항상 연가설이라고 했어요. 연가설이 참이라는 하에서, 가정 하에서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야. 연가설이 참이라는 가정 하에서 표본에서 얻어진 통계량 혹은 통계치가, 이거 통계량도 스태티스틱인데 어떤 분은 통계량으로 해석을 하고요. 어떤 분은 통계치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관찰된 확률에 근거하여 연가설이 참일 가능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시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같은 얘기를 계속 지금 몇 번째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연가설 하에서 내가 이쪽 사람들을 어떤 연령을 하겠죠? 이 경우에는 평균을 구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테크닉을 사용해서 통계치라는 걸 얻어내요. 그리고 그 통계치가 관찰될 확률을 내가 갖겠지. 그래서 관찰될 확률이 낮으면 연가설을 버리고 얘는 빠이빠이 하고 옛날 여자친구는 버리고 새로운 여자친구한테 가는 거야. 통계쟁이들은 약간 변덕이 심해. 그죠? 확률에 따라서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단 말이야. 그거예요. 근데 확률이 너무 높으면 얘가 버리고 이쪽에서 계속 스틱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머무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뭐냐면 영어에서 이제 그걸 이제 그 통계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통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철학에서 뭐라고 하면 반증을 통한 가정이라고 그래요. 왜? 아까 뭐랬어요? 연구가설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그쵸? 연구가설이죠. 근데 시작은 어디였어? 연구가설이 있잖아. 그래서 얘를 버림으로써 나는 이쪽으로 간다는 거잖아. 그래서 반증을 통한 가정의 테스트를 하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연구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가설의 반대 가설을 참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연구가설은 틀리고 일단 연가설이 맞아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점이야. 그리고 나서 자료를 통해 연가설이 그럴듯하지 않음을 보임. 확률을 통해서. 그럴듯하지 않다는 얘기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심리학에서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참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때?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확률을 통해서 그럴듯하지 않음을 보래. 그럼 얘는 그럴듯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 나는 그럴듯한 애한테 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연구가설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럴듯하지 않은 연구가설을 기각하고 대안으로서 연구가설을 채택한다. 이게 바로 반증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설 검증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 게 결국은 다 이 얘기예요. 이겠지만 이제 그 통계적 판단, 확률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추측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항상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이 또 현학적이고 잘나 보이려고 하는 이 통계학자들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에 대해 또 이름을 다 외친단 말이야. 이런 종류는 이런 에러라고 부르자. 저런 종류는 저런 에러라고 붙이자. 왜? 이름을 붙여놓으면 그거 하나만 알면 다음부터는 쉽게 더 구구절절 내가 얘기 안 해도 얘기 하나만 되면 되잖아. 그게 어떻게 연인 간에 왜 암호 같은 거 걸어놓으면 뭐라고 얘기하면 왜 그런 거 있잖아. 뭐 연예인들이 보면은 TV 가서 뭐 어떻게 하자 암호를 걸었다고 하잖아. 그러면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표현이잖아. 그럼 구구절절이 내가 너를 얼마만큼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않아도 걔는 그 상대편은 알아듣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놓고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으면 그 한 단어만을 통해서도 다 정보를 그러니까 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적 판단은 일정한 확률적 기준, 이걸 이제 알파 값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정의들이 좀 계속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알파 값,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유의도 수준, 유의 수준 같이 써요. 알파 값, 유의 수준, 유의도 수준. 일반적으로 우리가 0.05, 5% 혹은 0.01.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4가지 종류 값이 쓰여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0.05. 5%의 확률 값이 가장 많이 써요. 그거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0.01.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예요. 왜? 제 이름이거든요. 01. 그래서 제 옛날에 별명이 012. 그랬답니다. 그래서 0일이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좀 더 보수적일 때 0.001.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그 강조되고 있는 숫자인데 뭐냐면 그러니까 임상이나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학교 폭력의 프로그램이 학교 폭력이 요즘 어때요? 핫 이슈죠. 애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지. 어떤 프로그램이 나왔어.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으면 트라이를 해보고 싶지. 그렇게 굉장히 이렇게 좀 릴렉서블하게 할 수 있는 것 혹은 샘플 사이즈가 사례수가 적을 때 쓸 때는 또 0.10도 쓰기는 해요. 10%. 근데 이 이상은 안 써. 이 이상은 넘어가면 안 돼요. 요즘은 이제 요즘 나오고 있는 정도예요, 이게.
그래서 바탕으로 연가설을 기각할 것인지, 즉 연구가설을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기각하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하는 거. 이게 이제 통계적 판단이 될 거예요. 이제 판단을 내리면 항상 어떻게 돼? 우리는 오류를 하거나 혹은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 판단의 종류는 실제로 판단하거나 진실이야. 여긴 진실이야. 실제. 근데 이 심리학이나 사회과학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는 진실을 몰라요. 단지 그럴 거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웃기긴 해. 진실을 모르는데 내가 어디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알아. 수업 시간엔 진실을 알아요. 왜? 우리 이거라고 가정을 하고 가자라고 하니까. 근데 현실 사회 나가면 우리 절대 모르거든. 아무튼 HO가 참이에요. 그쵸? HO가 참이야. 근데 HO를 기각하지 않았어. 그건 뭐야? 좋은 결정이죠. 참인데 얘가 연가설이 참이었어요. 근데 난 얘한테 기각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야? 얘한테 계속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어렵다. 연가설을 기각하지 않았다는 단어를 써요. 연가설을 채택했다는 단어를 안 써. 그게 웃긴 얘기야. 이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통계에서 철학이 들어가는 거라서 힘든데 채택했다는 말을 안 써요. 그렇죠. true가 아니거든. 이게 굉장히 나중에 보면 얘기하지만 실제로 왜 연가설에서 시작을 하면 연구가설에 시작을 하면 거기서도 확률을 구할 수 있잖아. 근데 이 왜 연구가설에 시작을 못하면 내가 실제로 우울증을 하고 상담 프로그램을 돌렸단 말이야. 우울이 얼만큼 드러날지 정확히 모르거든요. 1만큼 줄지 2만큼 줄지 혹은 정말 좋은 프로그램에서 얘를 싹 없애서 평균으로 돌려보낼지 모른단 말이야. 굉장히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아비트러리하거든. 임의적이거든. 아비트러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연가설은 어때? 0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기준점이 딱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확률 분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이 확률 분포가 있어야지 어떤 분포를 가정해야지만이 아까 내가 얘기한 확률 값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확률 분포라고 했는데 이게 테크닉이에요. 어떤 확률 분포를 쓸 것이냐. 그게 테크닉이 되는 거야. 이제 그건 이제 좀 이따 이제 낮은 시간에 할 거지만. 그래서 연가설을 시작하는 거야. 왜? 얘는 컨포미거든. 스테이블해요. 안 바뀌거든. 그래서 좋아하는 게 0이다. 뭐다. 차이가 없다라고 시작하는 거거든. 기준점이 확실하니까. 근데 이제 연가설이 참인데 연가설을 기각했어. 이거는 그걸 일종 오류라고 해요. 그래서 알파인데 아까 이건 이제 알파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001, .01, .05, .10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의 오류는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5%가 많이 쓰는 게 뭐냐면 100번 중 했는데 5번 실수하고 95번은 맞아. 어때? 그 정도는 과학 이쪽 세계에서도 보수적인 세계에서도 감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05를 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원래는 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50%는 돼야지. 근데 얘기했잖아요. 과학사들은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정치를 하는 것도 그렇지. 과학자들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죠. 다른 판단은 안 했어요. 괜히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진실이 연가설이 거짓이에요. 연가설이 거짓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가설을 기각해야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를 연가설을 기각인데 거짓인데 연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경우를 이종오류라고 그래요. 그냥 이건 베이다라고 한다고 하는 걸 그냥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경우에 옳은 결정, 특히 옳은 결정, 연가설이 거짓인데 연가설이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경우, 기각하는 경우 이건 옳은 판단이 이런 걸 특별히 1-베이다라고 해서 파워라고 불러요. 파워, 검증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대학원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을 텐데 특히 상담에서는 많이 쓰여요. 검증력, 파워 분석, 검증력 분석 많이 쓰이거든요. 파워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파워가 뭐야 결국. 실제로 우리가 그 통계학자들이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아요. 새로운 단어를 좋아할 만큼 똑똑하지 않아. 있는 단어들 갖다 쓰는 거거든. 단지 약간 이렇게 이쁘게 해서 자기들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 파워가 뭐야? 힘이 있다는 얘기죠. 힘이 있다는 얘기는 뭐야? 있는 걸 잡아내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 말이 뭐냐면 연가설이 거짓이라는 얘기야.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연가설 기각하는 거. 차이가 있는 걸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파워야. 그쵸? 파워가 그거야. 진짜 우린 파워 있잖아. 힘 있으면 어떻게 돼? 있는 걸 잡아내는 거거든.
경찰이 파워 있다는 얘기는 뭐야? 범죄자를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 그쵸? 마찬가지야. 어떤 통계가 파워가 있다는 얘기는 뭐야? 차이가 있을 때 차이를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파워예요. 그게 검증력이야. 실제로 이게 요즘은 가장 핫 토픽 중에 하나예요. 특히 임상이나 상담 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통계적 가설 검증의 절차를 보면은 아까 그걸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결과적으로 이게 기본이거든.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첫 번째는 주장하고자 하는 바의 반대 내용을 연가설로 설정해요. 연가설로 설정한다는 게 뭐야? 다시 얘기지만 차이가 없다. 똑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연가설을 모집으로 모수로 표현해요. 이건 이제 그렇게 가설을 해서 아마도 연가설이 차이가 없다 혹은 평균 얼마다라고 하는 거를 연가설로 표현한다고 하면 뮤2는 같다. 그러니까 집단 1과 집단 2의 평균은 같다. 혹은 이런 거를 차이는 어떻게 하면 될까? 뮤1 마이너스 뮤2는 0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가설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두 집단의 평균이 같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잖아. 같다는 거 어떻게 다른 말로 하면 돼?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우죠? 이걸 항을 옮긴다고 하죠? 항을 옮기면 어떻게 돼?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죠. 그리고 남은 부분에 뭐가 돼? 0이 되잖아. 그래서 뮤1 마이너스 뮤2는 0이다. 이게 나의 연가설이 되는 거야. 그게 0이잖아. 차이가 없다. 뭐든지 다 0으로 항상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연가설이야. 쉽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모수로 표현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연가설이 참이라고 가정할 때 얻을 수 있는 통계량을 구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연가설에서 참이라고 했을 때 확률 분포를 가정을 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두 집단 할 때는 T분포 혹은 G분포, F분포, 카이스퀘어 분포, 베이다 분포는 안 들어봤죠? 그런데 한번 얘기해야지. 내가 잘났다고 얘기를 해야지. 베이다 분포, 익스포넨셜 분포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알파는 없다. 베이다, 델타는 있다. 그런 걸 써요. 그런 걸 써서 폴사 여러 가지를 써서 통계치를 구해. 그리고 나서 가정된 표집 분포에서 표본 통계량보다 더 극단적인 값이 얻어질 확률. 이제 이걸 P-value라고 하는데 이 값이 내가 관찰된 통계치가 있잖아요. 통계치가 얻어질 확률을 구해. 그게 이제 P-value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얘기했지만 그 P-value가 매우 낮으면 연가설을 버리고 아까 얘기한 유의수준 있었죠. 0.05보다 낮으면 버리는 거야. 그리고 얘를 갈아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딱 정리를 한 거야.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 검정 통계량은 주어진 연구 조건에 부합된 특정한 확률 분포를 따를 것으로 기대되는 표본 통계량의 변환값이에요. 어렵지?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테크닉인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모집단과 평균을 비교할 때는 G검증을 쓴다고 했죠. G검증을 쓰거든요. G검증을 쓰는데 이 G검증을 쓸 때는 어때? G라는 게 나의 확률 분포가 되는 거야. 그리고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한다면 뭐라고 쓴다고 했어요? T검증을 쓴다고 했죠. 그때는 T가 나의 확률 분포야. 그 다음에 집단 수가 초가 3개 이상일 때는 뭐 쓴다고 했어? F검증을 쓴다고 했죠. 그럼 F 분포가 나의 확률 분포가 되는 거야. 그렇게 이런 어떤 주어진 연구 조건에 부합되는 특정한 확률 분포예요. 그냥 귀엽게 봐주시세요. 그렇게 조건에 따라서 따를 것으로 확률 분포를 따른다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계는 얘기했지만 다 예측이야. 그렇게 따른다고 규정했을 때 그러면 이게 따른다고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만약에 T로 따른다고 했거나 T분포를 따른다거나 G분포를 따른다든지 F분포를 따른다고 했어. 어떻게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만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어떤 것만 가지고 있어? 이 집단의 평균 표준 편차 혹은 개인 점수들. 이 집단의 평균 혹은 표준 편차 혹은 개인 점수들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네, 이런 점수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T값이라든지 G값이라든지 F값으로 바꿔줘야죠. 그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잖아. 그쵸? 그렇게 바꿔주면 어떻게 저 분포를 통해서 확률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 예를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따가 쉬고 나서 하겠지만 G값은 어떻게 돼요? SD,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나눠주는 거잖아. 이런 거 다른 말로 표준화 점수라고 하는데 그거예요 결국은. 이걸 이렇게 변화시켜준 거야. 이게 바로 나의 표본 검정 통계량이 되는 거야. 검정 통계량 혹은 검증 통계량.
T는 이제 이거보다는 약간 좀 어려운데 F, 카이스퀘어 다 있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좀 더 시간이 걸리니까 한 번에 얘기하니까 그런 걸로 해서 만들어주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어떻게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확률 분포만큼 변환을 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그냥 비교할 수 없으니까. 그쵸? 그게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변환의 과정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저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변환시켜주는 거죠. 그냥 갖다가 드립다 비교하면 안 된단 말이야. 변환을 시켜서 두 개가 일단 출발점은 똑같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유의 수준, 시그니피컨트 레벨 혹은 알파라고 하거든요. 영가설을 기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확률적 기준. 일반적으로 .05나 .01이 사용돼요. 또 하나 이거 얘기하는 건데, 그건 유의 수준인데, 그 확률을 얘기할 때는 심리학에서는 0.05라고 얘기 안 해요. 0.05예요. 0을 안 써. 이 기준이 뭐냐면, 제가 아는 대학원생들도 이걸 모르고 있던데, 그래서 나 되게 혼났거든요. 0.01, 0.01, 요 두 개의 차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주는 정보에 큰 차이가 있어요. 0.01이라는 게 쓰이면 이 값은 플러스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도 있는 값이에요. 근데 0이 없잖아. 0.01, 0.05라고 하면 확률이 1보다 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거는 1보다 클 수 없는 값을 나타낼 때. 혹시 상관계수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아는 바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그러니까 상관을 할 때 어떻게 돼? 0.05, 0.30이라고 하면 안 돼. 0.30, 0.15라고 해야 돼. 왜? 1보다 클 수 없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그 규칙을 하나 적용하면 해서 굉장히 똑같은 숫자가 나한테 다른 정보를 주고 있는 거지. 네.